자, 여기까지 하면 강화학습을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용어, 그 다음에 수식, 그다음 개념,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됐어요. 이제 9.2절에서는 이제 정책이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함수라는 게 등장을 해요. 가치함수. 가치함수는 왜 등장하냐면 우리가 최적의 정책을 그냥 어떤 일정한 학습 알고리즘 가지고 바로 찾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무지 어렵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함수라는 게 중간에 등장을 해서 이게 매개 역할을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찾아내는, 최적의 정책을 찾아내는 이런 또 전략을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가치함수라는 게 등장을 해요. 거듭 얘기하지만 강화학습이 해야 되는 임무는 좋은 정책을 찾아내는 거예요. 좋은 정책을. 이 좋은 정책만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바둑 다 둘 수 있고, 장기 둘 수 있고 다 돼요. 자, 강화학습에서 좋은 정책을 찾는 일은 우리가 이제 지도학습하고 비유를 하면, 지도학습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어떤 목적함수가 있을 때 목적함수의 최적해를 찾는 거였죠. 그 목적함수를 우리가 MSE, 뭐 평균 제곱 오차로 했다고 그러면 그 목적함수, 즉 MSE가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매개 변수를 찾아내야 됐죠. 매개 변수는 신경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드와 노드를 잇는 그런 엣지 상에 있는 그 가중치였죠. 그래서 그 가중치를 얼마로 해야 목적함수가 최저가 되느냐, 그걸 찾는 문제였잖아요. 그 찾을 때 보통 어떻게 찾았어요? 미분해서 찾았잖아요. 맨 처음에 그 랜덤 넘버로 세팅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한 다음에 전방 계산하고 오차가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해가지고 그 오차를 줄이는 방향을 찾아내가지고 매개 변수를 갱신을 하고, 그러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해서 찾아냈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지도학습의 전략이죠. 마찬가지로 강화학습도 어떤 적절한 방법을 써서 이제 좋은 정책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된다. 얘도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해. 맨 처음에는 좋은 정책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 난수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조금씩 이제 개선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정책은 이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현재 상태에서 내가 한두 수 정도 봐가지고 한두 수에 내가 좋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대마를 내가 막 희생시킬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바둑으로 치면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도를 한 5마리를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길게 한 20수, 30수 뒤에 상대방 그 대마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수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정책을 우리가 이제 수학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면 파이 A 기분 S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확률 A 기분 S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S라는 상태에서 A라는 행동을 선택할 확률, 이게 정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격자 세계, 예제 9-1,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맨 처음 생각했던 정책은 모든 상태에서 그냥 4분의 1씩 행동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4분의 1씩 주는 그런 정책이었죠. 물론 우리는 이미 그 정책이 별로 안 좋은 정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 정책을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상태에 대해서 2, 3, 4, 15까지 그 목표 상태 2개 빼고, 목표 상태는 그냥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죠. 목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럼 2개를 빼고, 모든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동서남북의 행동을 취할 확률 4분의 1씩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그놈을 파이1 정책이라고 표기를 해보자. 파이1 정책.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정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학식으로 표현할 건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자, 예제 9-2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예, 9-2. 예. 예제 9-1에서는 우리가 보드 바깥으로만 안 나간다 그러면, 뭐 하여튼 아무리 멀리 빙빙빙 돌다가 목표 상태로 들어가도 5라는 보상을 받잖아요. 그 중간은 다 0이니까. 그래서 빠른 길로 가건 아니면 빙빙빙 놀다가 목표 상태로 들어가건 그 보상이 똑같죠. 뭐 그런 로봇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MDP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고. 자, 이제는 막 청소하는 로봇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산책하는 로봇이 아니라 예제 9-1에 청소하는 로봇을 만든다든지 뭐 이 심부름을 하는 로봇 같으면 빙빙 돌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짧은 길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MDP가 좀 바뀌어야 되죠. MDP가. 자, 이제는 종료 상태로 이동을 제외한 모든 이동은 -1.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면 -2. 그 다음 종료 상태로 이동은 5라는 보상을 받는 그런 새로운 MDP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는 이 MDP 하에서는 로봇이 그냥 쓸데없이 빙빙빙 돌다 보면 이 -1이라는 보상을 계속 누적돼 버리니까 별로 좋지가 않죠. 짧은 길로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MDP 하에서 이제 정책 1을 생각을 해보자. 정책 1은 우리 아까 그 예제 9-1에 생각해봤던 굉장히 멍청한 정책이에요. 모든 상태에서 4분의 1씩 동일한 확률을 주는 이런 정책이에요. 정책 2는 파이2인데 모든 상태에서 남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남쪽으로만. 자, 이런 파이2라는 정책은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요 상태에서, 요 10번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고 그러면 남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또 여기서 남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목표 상태를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 파이2라는 정책은 아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효율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정책이죠. 쓸 수가 없는 정책이고. 자, 파이3이라는 정책을 봅시다. 그러면 2, 3이라는 상태에서는 북쪽이 배제가 됐어요. 3분의 1씩 서쪽, 동쪽, 남쪽이고, 그 다음에 4번 상태에서는 북쪽, 동쪽이 배제가 됐고, 서쪽, 남쪽이 이제 2분의 1씩 주어지는 그런 정책이고, 뭐 다른 데도 비슷하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정책 파이4는 2, 3에서는 서쪽으로만 갈 수 있고, 4라는 상태에서는 서쪽, 남쪽 갈 수 있고, 뭐 이런 정책이죠. 이런 정책. 그리고 여기 14, 15 상태에서는 동쪽으로만 갈 수 있는 뭐 그런 정책이에요. 정책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책 파이4를 쓴다 그러면 만약에 10번 칸이 S0, 즉 시작 상태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밑으로 가고 4분의 1 확률에 의해서 뭐 밑으로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항상 1이라는 확률로 동쪽만 가야 되니까 동 해가지고 목표 상태로 들어가죠. 이 파이4라는 정책은 꽤 그럴싸해 보이죠? 효율적으로 보여요. 파이3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보여요. 직관적으로 보면. 자, 요 슬라이드는 이 파이3 수식, 파이3이라는 정책을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수식으로, 파이3이라는 것을. 파이4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i가 2, 3일 때, 즉 2라는 상태, 3이라는 상태에 있을 때는 서로 갈 확률이 1이에요. 나머지 동, 남, 북은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별로 확률을 쭉 써놓은 거죠. 자, 요것은 정책 파이4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 얘는 이제 수식으로 쓴 거고, 수식으로 쓴 거. 그렇죠.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파이4라는 정책이 옵티멀한 이게 최적의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파이4가 최적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상태가 불과 16개 뿐이고 행동도 각 상태에서 가능한 게 4개 뿐이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 어떤 상태에서는 누구를 배제해야 되겠네? 어떤 행동을?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프리하드는 뭐 바둑이라든지 뭐 윷놀이라든지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태가 무지 지수적으로 많고 행동도 각 상태에서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최적의 정책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일정한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그리고 강화학습은 그걸 해주는 풀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학습 알고리즘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멋있게 수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파이라는 정책이 있을 때 이 파이가 얼마나 좋은지 평가해주는 무슨 굿니스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그맥스죠. 굿니스가 가장 큰 그런 아규먼트, 즉 파이를 찾아라. 그리고 그놈을 파이 햇이라고 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강화학습 알고리즘 해야 되는 일은 식 9.7이다. 즉 최적 정책 파이 햇을 찾는 것이다. 근데 정책 공간이 너무나 방대하다.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은 이거 어마어마 지수적으로 많아서 일일이 걔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놈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강화학습은 대부분이 이 가치함수를 도입을 해서 가치함수를 이용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해요. 자, 가치함수가 뭔지 알아두는데, 가치함수는 어떤 특정 정책이 있을 때 그 특정 정책의 좋은 정도를 측정해주는 함수다. 아까 굿니스라고 되어 있는 그런 함수의 대행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정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인 골은 누적 보상액을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 S에서 계속 상태가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종료 상태로 갈 텐데, 그 상태 S에서 종료 상태에 이르기까지 누적 보상액의 추정치를 가지고 좋은 정도를 측정을 한다는 거고, 가치함수는 어떤 파이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정책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정책에 대해서 가치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함수는 이 파이에 달려있다. 즉 파이가 일종의 독립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이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가치함수도 따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이라는 것을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 되고, 주어진 정책 파이에 대해서 가치함수 값이 얼마냐,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 S에서 계산하는 거죠. S에서. 모든 상태에서 가치 함수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V, phi, S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해요. 자, 또 여러분이 이 대목에 보면 좀 어리둥절을 할 수 있는데, 예제를 하나 봅시다. 아까 우리가 그 격자 세계에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그냥 막 무한정 빙빙 돌다 가도 똑같은 보상액을 받는 그런 예제 9-1. 그 다음에 빨리 가면 더 큰 보상을 받는 그런 예제 9-2.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 즉 두 가지 서로 다른 MDP를 생각을 해봤는데, 자, 예제 9-3은 두 번째 예제, 즉 두 번째 MDP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빨리 가야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그런 MDP를 사용하기로 합시다. 자, 정책 V5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자, 정책 V5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2, 3, 4라는 상태에서는 서쪽으로만 확률이 1이고, 그 다음에 5, 8, 9, 12, 13에서는 북쪽으로만 확률이 1이고, 그 다음 나머지 상태에서는 서쪽, 북쪽으로 가는 게 2분의 1씩 확률이 주어진. 그래서 이제 V5라는 정책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V4는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봤던 정책이고요. 앞에 생각했던 V4하고 같은 거예요.
자, 먼저 V5라는 정책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V5라는 정책. V5라는 정책이 주어졌고 2번 상태의 가치 함수 값을 계산해 보자. 그렇죠? 상태 2에서는 서쪽으로 가는 길만 있죠? V5에서는. 그러고 서쪽으로 가면 2라는 상태에서 서쪽으로만 갈 수 있고 서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목표 상태로 들어가 버리죠. 끝이에요. 그리고 보상은 얼마를 받아요? 5를 받죠. 즉 V55의 2는 5다는 거죠. 5. 그렇죠? V55 3은 어떨까요? 3은 3이라는 상태에서는 서로밖에 못 가죠. 또 여기에서도 서로밖에 못 가죠. 이게 서라는 여기길밖에 없고 글이 들어가면 목표 상태에 들어가요. 누적 보상은 마이너스 1 플러스 5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MDP에서는 한 번 이동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을 받고 골 상태에 들어가면 플러스 5라는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돼가지고 V55 3은 4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치 함수 값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6은 어떨까요? 여기 상태 6은 북으로 갔다 서로 갈 수 있고 서로 갔다 북으로 갈 수 있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길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길.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요게 누적 보상액. 확률 2분의 1, 누적 보상액. 요것을 다 더하면 이제 4라는 가치 함수 값을 얻는다. 상태 11은 어떨까요? 이 11. 11 같은 경우는 길이 되게 많죠. 북쪽으로 갔다 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갔다 서 갔다가 북 갔다 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길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면 북북 서서 북서에서 6가지 길이 있고 이 각각이 확률이 이 앞에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누적 보상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에 확률, 누적 보상액, 확률, 누적 보상액, 확률, 누적 보상액. 그래서 이놈을 다 하면 2라는 가치 함수 값을 얻는다 그죠. 자, 우리가 5라는 정책에 대해서 2번, 3번, 6번, 11번 상태에 대해서 계산을 했어요. 이 예제에서는 이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만 지금 계산했는데 나머지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죠. 시험 문제 내용 풀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떤 정책이 주어지면 가치 함수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한 가치 함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V5라는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책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정책을. 4라는 정책. 4는 어떨까요? 좀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이 5하고 4를 비교해 보면 가치 함수 값이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더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직관적으로 보면 이 정책이 좀 더 좋잖아요. 그렇죠. 가치 함수 값이 더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죠.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제 정책 4를 살펴보자. 그래서 모든 상태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11번 상태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보면 11번 상태는 뭐 2분의 1 확률의 누적 보상, 2분의 1 확률의 누적 보상 해가지고 4라는 가치 함수 값이 얻어져요. 5는 2였죠. 11이라는 상태 2였는데 이 4는 4라는 값이죠. 다른 상태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면 이 4라는 정책이 다 높게 나와요. 어떤 정책이 더 좋아요? 4가 또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이죠. 가치 함수가 하는 일은 어떤 정책이 정해져 있으면 이 정책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가치 함수 값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금씩 계산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가치 함수 값이 더 이상 안 좋아지고 딱 머문다 그러면 수렴했구나. 정책이 옵티멀 가까이 갔구나. 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그 경사하강법, 뭐 CNN이라든지 아니면 깊은 신경망이라든지 MLP라든지 이런 걸 학습을 할 때 사용했던 알고리즘하고 아주 유사해요. 자, 가치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굿니스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9.7씩 이 놈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가치 함수를 쓰면. 자, 우리가 phi hat을 구해야 되는데 argmax phi s 모든 s에 대해서 이 가치 함수 값이 가장 큰 그런 argmax, 즉 정책 파일을 찾아라. 그리고 그놈을 phi hat이라고 둬라. 뭐 이런 얘기죠. 아까는 이 굿니스라는 아주 추상적인 함수, 그냥 뭔가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측정해주는 무슨 굿니스라는 이름의 어떤 함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된 이 가치 함수라는 애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 썼고, 자, 그러면 가치 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치 함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이 argmax에서 파일을 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제에서 계산을 해봤던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태에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이 있잖아요. 이 목표 상태로 도달하는. 그 경로 각각이 어떤 그것이 발생할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누적 보상액이 있고, 그렇죠. 자, V5S는 S라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모든 경로.
아까 보면 뭐 6개인 데도 있고 어디 2개인 데도 있고 하나뿐인 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발한 모든 경로를 G라고 우리가 표기를 한다고 그러면 경로에 대해서 그 경로가 발생할 확률 PG에다가 누적 보상액 RG를 곱한 것을 모든 경로에 대해서 합산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식을 일반화시켜서 쓴 거에 불과해요. 누적 보상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것도 우리 이 수식에서 한 것처럼 지금 S라는 상태가 T라는 순간이라고 그러면 RT 플러스 1, RT 플러스 2에서 그 다음 순간에 발생하는 보상액들을 다 더한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더한 거죠. 넣으면 되죠. 좀 더 많이 구체화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에피소드 과업과 연구 과업, 이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둑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과업이에요. 에피소드 과업은 뭐냐면, 0이라는 순간에 출발해서 1, 2, 3, 4, 5, 6 해가지고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끝나는 그런 과업을 우리가 에피소드 과업이라고 그래요. 바둑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80수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그래요. 좀 더 늘어지는 것도 있고 더 빨리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끝나잖아요. 어떤 순간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에피소드 과업이라고 그러고, 영원히 안 끝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공장에서 뭐 제어를 하는데, 물론 막 100년, 1000년 후에도 안 끝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한 1시간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막 1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가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 시간이 길어서 연구과업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에피소드 과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한 경로가 있어요. 어떤 T라는 순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 끝나. T라는 순간에. 연구 과업은 무한 경로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 끝났어. 계속 가요. 자, 연구 과업은 우리가 약간의 어떤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R을 계속 더하잖아요. 더하면 값이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 보상이 있다고 그러면 뭐 줄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는 다 0이라는 보상을 주고, 마지막 순간에만 결과를 보고, 뭐 플러스 1을 준다, 마이너스 1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괜찮겠네. 그런 경우. 근데 중간에 이제 보상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 보상액을 계속 더해가면 항상 양수의 보상액만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끝이 없으니까 값이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감마라는 값을 곱해줘요. 감마라는 값을. 그래서 조금씩 삭감하는 거죠. 삭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감마는 0에서 이제 1 사이인데, 0이면 바로 다음 순간 보상액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건 다 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이죠. 근데 내 현재 순간에서 가장 좋은 것만 이렇게 취하는 그런 좀 그리디한 그런 어프로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1로 놓으면 이 유한 경로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0에서 1 사이에 적절한 값으로 두는데, 예를 들면 0.9로 두면
t 플러스 2 순간의 보상액은 0.9를 곱하고 t 플러스 3은 0.9 곱하기 0.9니까 0.81을 곱하고 t 플러스 4라는 순간은 거기다 또 0.9를 곱하니까 아마 0.7 얼마가 되고 조금씩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50만큼 지난 순간에는 0.9에 50승을 곱하니까 0.52%? 한 200분의 1 정도만 남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남으로써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누적 보상액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은 그냥 그 에피소드 과학으로 이해를 해도 나는 무방한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한테 주어진 과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연구과업이에요. 그러면 이 감마만 잘 여러분이 선정을 해가지고 잘 적용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가치함수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예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예제에서는 모든 경로를 다 나열을 해가지고 경로별로 확률 곱하기 누적 보상액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더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모든 경로를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아까 이제 그리드월, 격자세기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지만,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계산이 가능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그런 순환식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하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 예에서 5라는 정책에서 11번 상태에 가치함수 값을 계산을 했는데 그때 따져봤더니 6가지 경우가 있다. 6가지 경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11번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그 이웃 상태로 갈 수 있는 건 북쪽하고 서쪽밖에 없죠. 10번 상태로 갈 수 있고 7번 상태로 갈 수 있죠. 만약에 내가 7번 상태하고 10번 상태의 값을 알고 있다면 그 값을 그냥 쓰면 되죠. 굳이 모든 경로를 다 따질 필요가 없이.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요거다. V55의 11번 상태는 서쪽으로 가는 행위, 확률 2분의 1. 그리고 그리 가면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 7번 상태에 가치함수 값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확률로 북쪽으로 가고, 즉 10번 상태로 가고,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액을 받고 10번 상태의 가치함수 값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순환식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보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프로그래밍 배울 때 이런 수식들이 나오죠. 거의 비슷해요. 동적 프로그래밍도 이런 비슷한 수식들을 사용을 하죠. 자,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떤 파이라는 정책에서 S라는 상태의 가치함수 값은 그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위 A에 대해서 S에서 A를 취할 확률 P 곱하기 그 순간에 얻는 보상 R 플러스 A를 취했을 때 이동하는 상태 S 다시의 가치함수 값.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일반화한 거죠.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벨만 수식이라고 불러요. 벨만 수식. 자, 우리가 현재까지는 이제 결정론적 프로세스만 다뤘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이제 특정한 행동을 취하면 결정론적에서는 항상 1이라는 확률로 어떤 다른 상태로 가는데, 스토캐스틱에서는 확률에 따라서 전환하는 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그게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죠. 예를 들어서 격자색에서 6번 지점에서 가끔 바람이 불어서 내가 동쪽이라는 행동을 취했는데도 반드시 7로 가는 게 아니라 7로 갈 확률 0.9. 근데 0.05라는 낮은 확률이지만 11번으로도 가고 0.05로 11호도 전환하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정리해놨던 이 가치함수를 계산하는 수식을 스토캐스틱 MDP로 확장을 하면 이렇게 된다. V 파이 S는 S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제 확률 곱하기 뭐 이런 수식. 훨씬 일반화된 수식이죠. 거기에다가 연구과학인 경우는 여기에다가 감마만 곱해주면 돼요. 감마 곱해서 디스카운트 이렇게 좀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본 가치함수는 V라고 표기를 했죠. V라고. 근데 이 V는 매개 변수가 이게 S였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가치함수 값을 계산했죠. 근데 때때로 매개 변수가 S하고 A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가치함수를 우리가 Q라고 표기하고, 그리고 이 가치함수 이름을 상태행동 가치함수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려를 했던 V는 상태가치함수 이렇게 구별해서 불러요. 근데 상태행동 가치함수 Q 같은 경우는 이 수식으로 이게 정의가 된다. 자, 여러분이 이 앞에 것을 이해를 했으면 뭐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풀어야 되는 문제를 9.8씩 이렇게 아까 정리를 해놨어요. 해놨죠. 이것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최적의 가치함수를 찾아내는 건데,
최적의 가치 함수를 찾아내는데 이 최적의 가치 함수는 최적의 정책의 가치 함수고 얘는 max v5s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9.16식 그 다음에 9.8식 이것은 강화학습이 풀어야 되는 문제를 수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 9.16식은 문제가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이 풀어야 되는 문제를 정의를 한 거지 어떤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알고리즘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은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계산이 가능하도록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어떤 S라는 상태에서 최적의 가치 함수 값은 S라는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 A에 대해서 각각을 다 해보는 거죠. 각각을 다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취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걸 취하는 거죠. 좋은 걸 취하는 거죠. 그래서 P S-R 기분 SA 이 확률에다가 이 누적 보상액을 곱하는데 그 순간에 보상값 R하고 그 다음에 내가 A를 취했을 때 S-로 상태로 전환을 하는데 그 전환된 상태에서의 최적 가치 함수 값을 적용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9.17식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최적 가치 함수 값을 알아내고 최적, 가장 좋은 가치 함수 값을 알아낼 수가 있고 문제를 다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연구과학으로 바꿨으면 여기 이제 감마만 여기다 이제 집어 넣어주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죠. 자, 내 S라는 상태의 값을, 최적의 어떤 값을 알아내려고 그러면 S-라는 상태의 최적값을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상태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최적값이 지금 정해진 놈이 있어요, 없어요? 초반에는 없죠. 누구도 최적값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거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자, 이 상태의 최저값을 알으려고 그랬더니 이 두 개의 최저값이 필요해. 2번 상태하고 5번 상태의 최저값을 알면 이 6번 상태의 최저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번 상태하고 5번 상태의 최저값이 아직 안 알려져 있어. 그건 꽝이잖아요. 근데 또 이 7이라는 상태의 최저값을 알으려고 그러면 또 뭐 요 3번 상태하고 6번 상태의 또 최저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이것도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자기 이웃에 있는 상태에 최저값을 필요로 하지 누구도 자기 최저값이 안 정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17씩은 최적의 해를 구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상태도 최저값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9.17씩을 바로 적용해가지고 뭐 알아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보통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이제 개념적인 그림인데, 모르잖아요. 최적의 정책을. 그러니까 정책을 랜덤하게 세팅을 해요. 랜덤하게 설정을 해요. 그 그놈을 phi 0라고 그러자. 우리가 신경망을 학습할 때 매개 변수 값을 모르니까 뭐 랜덤 넘버 해가지고 막 설정을 하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죠. 자, phi 0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phi 0의 가치 함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v0를. 일종의 평가죠, 평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phi 0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v0가 정해지면 이걸 가지고 phi 1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자, phi 1이 정해졌으니까 또 가치 함수 값을 또 계산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럼 이제 v1이라고 그러면 또 이 v1 가지고 또 계산을 하고 평가, 개선, 평가, 개선, 평가, 개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수렴점까지 간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전략이고, 우리가 이제 9.3절에서는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아마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이런 수식들, 뭐 이런 수식들, 또 이런 수식들 보면 저거 왠지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동적 프로그래밍과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요. 9.3절에서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알고리즘, 9.4절에서는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 9.5절에서는 시간차 학습 알고리즘 배우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전략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연산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큰 틀에서 보면 다 이런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9.3절은 동적 프로그래밍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네. 네.